이번 주에는 과기부가 국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를 했죠. 혁신과 글로벌이라는 두 축의 무게가 실리는데요. 연구 현장의 요구안 어떻게 담았는지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장관님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안에서요 R&D 비용이 올해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10%가량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손질된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정부 R&D 예산이 이전 오래전에 10조에서 통상 이제 20조 원으로 되는데 약 한 11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예. 이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불과 3년 만에 10조 원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방만하게 증가한 그 예산에 구조 조정이 이제 필요했고, 이제 기업의 보조금 성격 또는 이제 소액으로 뿌려주는 R&D는 이제 과감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반면에 이제 그 민간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 및 4세대 핵심 기술 투자를 확대해서 R&D 본연의 도전성과 핵심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 바이오나 예. 우주 등 국가 전략 기술 예산은 연 약 6% 내년에 이제 정액을 하고요. 예. 예, 글로벌 공동 연구 예산도 이제 올해 대비해서 약 3배 이상 정액을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 R&D 혁신 방안, 그다음에 글로벌 R&D 추진 전략 이런 거 이제 발표하셨는데 이게 이제 네. 현 정부의 R&D 예산에 대한 철학과 방향을 담은 거잖아요. 그럼 예, 기존의 예.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R&D는 1964년에 20억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20억 수준에 시작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서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R&D의 이제 양적 성과도 증가했는데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양적 확대에 기댄 발전은 현재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논문 피인용 수준이나 최고 선도국 대비해서 기술 수준 같은 그 질적인 성과는 지난 10년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퍼스트 무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국가 R&D 시스템도 이에 맞게 세계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선도형 R&D로 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 이게 어떤 제도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그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그런 그 평가 등급을 이제 없애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예산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합니다. 네. 그런 과제의 일례로서는 한계 도전 프로젝트라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연구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는 체계를 만들어서 네. 미래 세대의 롤 모델이 될 스타 과학자를 육성할 겁니다. 네. 연구 현장에서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던 그런 어떤 제도도 폐지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 이제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예. 그중 말씀드리자면은 최신 연구 장비를 도입할 때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또 연구비 정산이나 예. 감사를 할 때 예전에는 종이 영수증을 막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했는데 예. 그런 것도 전부 이제 없애서 이제 알겠습니다. 행정 낭비를 예. 막겠다 이런 제도 개선 등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거 일각에서는요, 네. 소액 연구비 과제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 젊은 과학자의 연구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그런 그 연구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소액 연구비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크게 이제 이렇게 그 핵심성 측면에서는 좀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예. 젊은 연구자들한테는 이제 이런 그 좋은 연구를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따져보면은 현재 그런 작은 과제, 소액 연구 과제라는 것이 그 전체 연구 과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예.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비를 이번에 적정 규모로 좀 확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젊은 연구자들이 더 많이,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 2024년에 정부 R&D 예산을 보면 예.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관련 예산을 5,300억 원 수준에서 7,500억 원 수준으로 이상 올렸습니다. 대폭 확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장관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네. 제가 보니까 네. 내년도 예산 중에서 글로벌 R&D 부분은 3배 이상 증가됐더라고요. 이거는 예. 왜 확대가 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연구 수준을 보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4대 과학위원도 예. 그 글로벌의 그 평가를 받을 때, 대학 평가를 받을 때 예. 글로벌 그 공동 연구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대에 불과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많은 이제 선도국의 그 장관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한국과 진실로 연구하고 싶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그들 선도국가와 협력을 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은 그 국가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려와는 달리 내부에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요. 일부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공모 사업을 하는데 그거는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잘못됐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공모 사업은 아주 일부이고 그러한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선도국가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어떤 그 연구 역량을 갖춰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일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야당 입장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내년 이 정부 R&D 예산 구조조정 요거부터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좀 감액을 하려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1조 5천억 정도 증액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발언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한마디로 그 이종호 장관이 사실은 이 R&D 예산 삭감의 가장 큰 책임자인데 예. 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도 인식이 너무 아니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네. 특히 그 R&D 예산을 삭감했을 때 삭감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앵무새 같이 비효율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R&D 예산이 정말로 그 역사 이래도 가장 많은 삭감이 있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연구 현장은 지금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젊은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R&D 예산의 삭감이 자기 인생이 삭감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그 연구자로서 더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이런 정도로 현장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정부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기초 연구를 대폭 삭감함으로 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그 기초 역량을 완전히 유실시킨 것이 아니라는 걱정이 현장에 있는 것이 하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과학기술은 결국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신진 연구자들이나 그 이공계 대학원생들, 대학생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토양 자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정부 출연연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연구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20%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본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제 중요한 가속기가 있습니다. 예. 저에너지금 가속기가 있는데 그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전기요금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서 가속기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숫자를 목표로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연구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삭감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이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특별법 요거인 것 같던데 이게 지금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운 건가요? 회의를 열어야지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벌써 11월 달만 하더라도 11월 14일 날 예산안 처리하고 법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여당이.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28일 날 예. 저희들이 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러면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탄핵을 앞두고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윤지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 2+2 민생 법안 추진 협의체 구성할 것을 이제 민주당이 제안했잖아요. 거기에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요게 이제 포함돼 있던데 이 협의체 논의 이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뭐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는 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요. 예.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은 그 원내 지도부들끼리의 무슨 정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미 과방위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네. 논의를 통해 또 합의도 있었는데 그 합의가 깨진 것도 결국에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과방위에서 충분히 저는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2+2 협의체로 끌고 올라가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설치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뭐 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정부 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것이고 정부 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합의 사항을 깼던 과정이 하나가 있었고 예. 두 번째로는 이 우주항공청 문제를 국정감사 증인하고 연계를 또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다른 정치적 사안들하고 자꾸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와 관련된 그 논의가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측면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과방위 소속 관할 기관이 방통인데 이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속찬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이 과방위 야당 간사시잖아요.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꼭 탄핵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은 뭐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률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5인제 합의기구 아닙니까? 예. 그런데 2인으로서 계속 그 대통령 임명한 2명이 지난 한 석 달 동안 29번이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고요. 예.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부당한 언론 검열 행위들이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뭐 KBS, MBC, JTBC 등 여러 가지 방송 매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팩트 체크를 빌미로 해가지고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명백하게 방송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협의했던 것은 그것 또한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가져야 될 정치 중립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 야당에 대해서 정말 황당한 정치 공세를 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져야 된다는 등 이런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방통위원장은 그러므로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를 단속하려는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당의 시각인 것 같은데 그런 여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석 달밖에 안 됐다고
그 탄핵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국회의 또 저는 역할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정부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KBS, MBC 등 뭐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도 그렇고요. 방송을 장악해서 우호적인 보도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그 태도 먼저 되돌아보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KBS 사장 바뀌고 나서 KBS 뉴스가 바뀐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저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보니까 어제 밤 9시부터 오늘 7시까지 철야 농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민주당은 표결할 입장을 밝히셨고 뭔가 저 여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뭐 이런 것들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물리적 충돌을 저희들은 뭐 당연히 저희들이 물리적 충돌할 이유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의장실을 점거한다든지 뭐 본회의장을 점거한다든지 아니면 그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아니 회의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그 어제 오늘 회의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미 여야 간에 협의되고 합의된 일정입니다. 합의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장님께서 이 회의를 진행 안 한다면 그건 의장으로서 또 직무 방기가 되기 때문에 의장님도 회의를 열어서 국회법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오늘 민주당은 처리를 할 거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은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